면 앞에 목차 있죠.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12페이지 가시면 총론이라고 있어요. 총론. 자, 총론에 가면 1장, 2장, 3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개념에서 나오면 한문항. 2장의 분류에서 보면요. 여기도 한문항. 3장의 특성에 가면 첫 번째 토지의 자연 특성이 있죠. 여기서 나오면 한문항. 근데 출제 빈도는 자연 특성이 일단 제일 높아요. 자연 특성이. 그리고 속성은 거의 출제 빈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제론 있죠. 경제론에서 1장의 수요 공급이 있죠. 거기서 내문항. 그리고 계산 문제는 3번 아니면 4번에서 언급이 돼요. 탄력성 아니면 균형. 그리고 2장에 가면 시장론이라고 있죠. 거기 시장에서는 그 1, 2, 3 중에서 하나씩의 비중은 있어도 실상은 나오는 건 한두 문항 수준이에요. 그리고 경기 변동은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문항 정도. 근데 원래 경기 변동은 이 경제론 파트에서 그냥 같이 묶어서 정리하는 게 보편적인데 여기는 뒤로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경기 변동론에 가면은 1번서부터 6번 있죠. 거기까지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거미집 이론에서 하나. 그러니까 두 개 중에서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책론에 가시게 되면 1장의 문제는 안 나와요. 2장의 정책에 가면 2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뒤에 가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그거 묶어서 하나. 그 다음에 토지하고 주택정책에서 각각 하나씩. 그리고 여기 보면은 조세정책이 빠져 있는데 조세정책은 토지하고 주택정책을 보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걔네는 상대적으로 빈도는 좀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거기도 정리는 해야 되고 투자론에 들어가면 1장에 투자론 기초 있죠. 여기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2장에 가면 위험과 수익 있죠. 1, 2, 3, 4번에서 평균적으로 한 두 문항. 그리고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결정법하고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특히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한 문항 수준. 계산 문제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화폐 시간 가치는 원래 투자론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기초 개념에 있는 건데 편제상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투자론에 끼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출제 빈도는 매년 나오진 않아요. 만약에 나와도 한 문항 수준이고 옆에 가면 현금 수지 측정이라고 돼 있죠. 그 자체가 하나.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이 있죠. 거기서 2, 3, 4를 묶어서 두 문항에서 세 문항. 그 계산 문제가 한두 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평균적으로 6개에서 7개. 이렇게. 그 다음에 금융론이 있어요. 금융론에 가게 되면 1장의 금융의 기초 개념이 있는데 기초 개념에서는 출제 빈도가 크진 않아요. 여기는 개념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고 2장에 가면 상한 방법이 있죠. 1번은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1번에서. 그러니까 걔는 기본적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 뒷장으로 넘어가면 저당의 유동화라고 돼 있죠. 두 번째 가면 저당 유동화 증권 뭐 이런 것도 있죠. 거기서 나오면 하나.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자금 동원 방법이라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1번에 리츠라고 돼 있죠. 얘는 기본적으로 출제한다고 보셔야 되고 가끔 프라이트 파이낸싱이 언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신디케이션의 회사 형태가 리츠니까 얘는 뭐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주택금융공사에 관련된 거는 연금에 대한 것 정도 주택연금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조금 바뀐 것 있죠. 그거 정도 기준에서 수정하시면 되고 활동론에 가시면 1장에 부동산 이용이라고 돼 있죠. 여긴 출제 빈도가 거의 없어요. 2장에 관리활동이라고 돼 있죠. 여기 전체에서 한 문항 관리해서 그리고 3장에 가면은 개발론이라고 돼 있죠. 개발의 개념을 빼고 2, 3, 4까지 해가지고 두 문항에서 한 네 문항. 입지 개수 계산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고요. 4장에 가면 지대론이라고 돼 있죠. 나오면 한 문항. 그리고 5장에 가면 도시공간 구조 이론이 있죠. 얘네는 지금은 단독으로 안 나와요. 내용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지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묶어서 나오든가 아니면 입지론하고 겹쳐서 나오든가 그래요. 기본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고 입지 선정 활동에서는요. 4번의 상업 입지 이론 있죠.
예, 거기서 한문항. 근데 계산 문제로 대체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농업입지로는 거의 출제 빈도가 없고 공업입지로는 뭐 걔도 역시 마찬가지고 상업입지로는 중시하시면 돼요. 마케팅이라고 돼 있죠. 예, 마케팅에서 한문항. 광고는 마케팅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가시게 되면 감정평가의 기초 있죠. 예, 거기서 가격이론하고 지금 가치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가치이론하고 지역하고 개별 분석이 있죠. 거기서 각각 하나. 그러니까 감정평가 기초에서 한 2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이라고 있죠. 1번, 2번, 3번, 4번 있잖아요. 거기서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 그 다음에 6번 있죠. 물건별 평가에서 가끔 하나씩 나와요. 감정평가 규칙에 기초하는 거니까. 그 가격공시대에서 한문항 수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디서 몇 개 나온다고 돼 있죠. 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대부분 비중이 그래요. 비중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배열을 깔아주게 되면 양반들이 총론에서 한 3개, 경제론에서 한 4, 5개.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모의고사를 보면 거기도 배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간평은 6개에서 7개 정도를 선생님이 내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한 문제씩 나오는 파트는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여러 개 나온 데는 여러 개 나오고. 그리고 이게 실전이란 말이죠. 몇 점 맞으시면 돼요.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이게 만점에 도전하는 거 아니죠. 실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해줘야 돼요. 여기는 그냥 60점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가 학부에서 뭐 하기 따기 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60점을 넘겨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방법론을.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과목에 보면은 암기 과목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암기 과목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수능이 있어서 후유증 때문에. 근데 이제 통상 이 학계로는 대충 이해를 필요로 해요.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실전이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방법론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병영해서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6월달까지는 복습은 1차만 하시면 돼요. 2차는 수업만 들으시고 1차가 일단 궤도에 올라가야지 2차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는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복습은 뭐만 한다는 거예요. 1차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우리의 지금 맹점이 뭐냐면 강의 끝나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죠. 그럼 뭔가 학원에 두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렇죠? 점심 드시고 집에 도착을 하시면 뭔가 또 오다가 길에다가 버리고 온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반복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저를 보게 되면 신선한 표정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또 알려주고 돌아가는 거고 잊어먹고 들어오면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반복이에요. 반복. 예습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복습만이라도 해주시면 돼요. 복습.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드렸죠. 네. 그러니까 전면은 문제 지문이 있고 뒷면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먼저 보지 마시고 첫 번째 지문을 가지고 쭉 분류한 다음에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0페이지 가면 총론에 이 교재는 개념부터 나와 있어요. 개념부터. 근데 거기다가 그거는 하나 메모는 해주세요. 올해 1월 1일자로 표준산업 분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 3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 개정이 됐으니까 참고로 부동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토목하고 건설업이랑 같이 묶어서 산업 분류를 하고요. 미국 애들은 금융하고 보험이랑 같이 분류를 해놔요. 그러니까 부동산업에 대한 인식이 틀린 거예요. 나라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표준산업 분류에서 금융이 들어가면 틀려요. 여기 한번 출제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왜 중개사 사무실을 보게 되면 부동산 중개 또는 컨설팅 이렇게 문구 있는 거 보셨죠?
근데 이 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우리가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얘는 공인된 거예요. 얘는 공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컨설팅업은 이거는 그냥 붙여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컨설팅업이라고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또 출제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협회는 존재해요. 컨설팅이 중개보다 상위 레벨이에요. 컨설팅이. 그러니까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이 산업에서 보면 서비스업이 있어요. 그렇죠? 서비스업을 보게 되면 이게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간 거예요. 대리가 추가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세분하면은 원래는 그냥 중개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 이렇게 됐던 건데 이걸 세분해 준 거예요. 3개로. 2개로 있던 거를 3개로. 그래서 중개 대리업, 투자 자문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해서 3개로 분류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뀐 거는 활용할 가능성이 커요. 그게 바뀐 거는. 그리고 올해부터는 여러분 옛날에는 시험 공고일 이전 법령 기준인데 요즘은 시험 보는 당일날 법령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는 바로 구별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도 분류하시면 되고. 뭐 지워도 되나요? 네? 나중에 간단한 거는 그냥 칠판상에서 수정해드리고 자료가 좀 많을 것 같으면 별지로 드릴 거예요, 자료를. 그리고 그 파트에다 끼워 놓으시면 될 거예요. 예. 지금 얘기하잖아요. 서비스업에 관리업, 중개업, 평가업인데 이걸 이렇게 바꿨다고요. 수정한 게. 여기에 지금 대리업이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로. 들어갔고 얘네가 3분 됐을 때 원래 얘네가 2개였는데 이걸 3개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신설이 됐냐면 이게 일단 신설이 된 거예요. 투자 자문업이 신설이 됐고 대리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대리가. 그래서 메모만 해두시고요. 나중에 요약집을 드리면 요약집 안에 표하고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활용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지워도 되죠? 네, 그래요. 자, 20페이지 가시면 일단 제가 제목을 노란색 분필로 적거나 중간에 이렇게 체킹하세요라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죠? 그냥 제목이 하얀색 분필로 적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하면 그냥 들으란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은 일단 듣는 게 중요해요.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적어봐야 뭐 하겠어요? 집에 가서 보면 어차피 신선한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반복해서. 자, 이 개념이 있는데 부동산의 개념을 구분하게 되면요. 일단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죠? 물리적 또는 기술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복합 개념 그러면 일단 법경기의 3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에서 안 쓰다가 근래 개념 정도는 활용하니까. 그러니까 법경기라는 게 결국 법률과 경제와 기술적인 개념을 물리적 개념이라고도 명시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개념에서 보면 협의의 부동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협의의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뭐를 가리키겠어요? 토지 및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도 똑같아요. 민법상의 부동산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다 출제하는 거예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고 또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얘는 협의의 부동산에다가 주운 또는 의제의 부동산. 자, 먼저 기본적으로 물리적, 경제적 또는 법률적 개념으로 구분했죠. 그럼 이 기본적인 개념이 서로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이거. 기본적인 개념은 같다, 틀리다. 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출제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교재 26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 3번 있죠. 예.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거 기출이죠. 그럼 이거 분류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옆에 제 가면 4번 문제 있죠.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얘네를 구분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보면 맨 마지막에 기출문제가 작년께 끼어 있더라고요. 거기 가셔서 어디를 가시냐면 467페이지 가시면 문제 3번 있죠. 예, 부동산 개념을 물어봤죠. 예, 거기 볼 때 3번에 가면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 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분류할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제목을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준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활용을 하고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네를 물어보는 근거는 기본 개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예, 학계로는 대부분의 종류가 4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자 그게 몇 가지라고 얘기했죠 라고 그랬을 때는 일단 4가지라고 불러보면 돼요. 그렇죠? 그럼 대충 80%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하나 더 추가해서 5가지 그러면 거의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묶으면 중국의 사상가인 공자가 등장할 수 있죠. 얘하고 묶으면 경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자가 바라본 경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지금 3월달 됐으니까 간단하게 따주는 거예요. 얘는 앞에 게 둘 다 자잖아요. 이걸 따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뒤에 걸 따면 지명이 나와요. 신도시 3번 아시죠? 네. 3번에서 생산한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개념이니까. 그러면 대충 이것만 해도 아까 봤던 작년 그 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1차는 시간이 빡빡해요. 여러분들에게 1차가 이 과목이 40문제이고 민법이 40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럼 80문제인데 100분 주죠. 시간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80개 마킹해야 되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탁 보면 답이 나오게끔 문제를 활용을 해줘요. 그리고 푸시다가 계산이 복잡하거나 시간이 몇 분씩 걸리는 문제는 버려야 돼요. 거기에 집착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것도 2.5점이고 쉬운 것도 2.5점인 거예요. 일단 필요로 하는 점수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 구분해야겠죠. 나온 거 확인하셨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4가지 또는 몇 가지? 5가지가 있다는 거. 근데 그 27의 기출에서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을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명시할 수도 있고 또는 협의가 좁은 의미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라고도 출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27의 기출에서도 민법상의 부동산이란 뭐를 의미한다?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그래서 3개의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논리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정착물 있죠? 정착물. 자, 정착물 중에 보면 토지로부터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고 토지의 뭐로? 네, 일부로 간주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저거를 또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오시면, 자, 21페이지 있죠? 21페이지에 가면은 상단에 양가로 2번에 정착물이라고 돼 있죠? 예, 정착물에 보시면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돼서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이동이 곤란한 걸 얘기하는데 이 가운데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한 애들이 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하는 애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 애들을 구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출제한다 안 한다? 출제하는 거예요. 출제.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독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애들 대표적인 게 뭐 있겠어요? 대표적인 거. 어? 일단 건물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 있죠. 수목의 집단이 임목이니까. 그죠? 그렇죠?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독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다가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 애들 중에서는 또 뭐 있어요? 경작, 수확물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건 경작자권이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민법에서는 출제할 만한 난이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어디서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학계론에서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독립된 거로 간주하느냐, 일부로 간주하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26페이지 가보세요. 자, 26페이지에 가면 문제 2번 있죠. 예.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요. 1번이 건물이죠. 2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이죠. 그렇죠? 명민 방법을 구비한 수목이죠.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있죠. 행사하지 않는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땅을 내가 방치하고 있을 때 오랜 기간 누군가가 그 땅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어떤 수확물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땅의 소유자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는 경작자가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죠? 출제하니까. 기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구별하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내면 일단 기출에서 언급했던 거를 인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구별 정도 하시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러 간주한 얘들은 토지에 설치되거나 부착이 되면은 토지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애들이 있죠. 도로라든가 담장 이런 애들은 우리가 독립된 거로 간주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일부러 간주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로 가시면 하단에 광해부동산이라고 있죠. 예. 얘가 보면은 준 부동산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준 부동산이라는 의미는 얘는 이 뒤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니고 특수한 동산인데 얘하고 그냥 같게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의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얘네가. 그럼 얘네가 별도로 등기라든가 등록에 공시수단을 갖춘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어?
공유수단을 갖춘 이유가 얘네도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재단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재단을 구성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얘네가 평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물어봐요. 여기 준 또는 의제 부동산 안에 분류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이건 이제 20톤 이상의 선박이니까 이런 애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느냐를 출제하는 거예요. 이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평에 가서 이걸 물어본다고요. 무슨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목차에 보면은 물건별 평가 방법의 종류라고 뒤에 보면 간평이 있잖아요. 그걸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는 그냥 출제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근거가 있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얘는 이 방법으로 구하라고 그래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근데 얘네들은 원가법으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제목이 뭐겠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얘기죠. 저 방법은 특정한 물건하고 비슷한 거래사례하고 비교해서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왜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냐면 자동차는 시장에서 빈번하게 매매가 돼야 한대요. 빈번하게 매매가 되니까 얘는 사례를 구하기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는데, 자, 항공기가 만약에 중고로 나왔어요. 그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요. 선박도 마찬가지죠. 포크레인이 나왔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는 시장성이 제한이 되니까 비용에 기초한 원가법으로 구하라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도 구할 때 다 기준이 있다 없다. 기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문장을 부딪히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 종류는 외울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 뒤에 가시게 되면 어떤 방법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23페이지 그 하단에 가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법경기 세 가지의 관점에서의 부동산을 접근하는 논리니까 복합 개념 그러면은 뭐만 먼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법경기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뒷페이지로 넘어가면 상단에 참고가 있죠. 박스에 보면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요 중에 1번하고 2번은 이미 출제한 거예요. 복합 부동산 아시죠? 24페이지 상단 박스에 보면 이 상단에 박스 있잖아요. 참고라고. 예, 참고하면 복합 개념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는 법경기 그 세 글자의 단어를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는 지금 건물을 토지로부터 독립된 물건으로 간주하잖아요. 그 얘기는 얘 따로 등기하고 얘 따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별도로. 근데 우리가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래할 때는 일체로 우리가 활용하죠. 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애를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일본식 용어로는 건부지다라고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용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복합건물은 주상복합 아시죠? 하나의 건물에 두 개 이상의 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복합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한 페이지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거기 그 22페이지 상단에 참고해 보면 거기 정착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거는 개념만 설명해 드리면 시험상에서 자주 인용하는 건 아닌데 모의고사에서 용어로 활용하면 이제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거는 영문상에서 픽처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설비의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죠.
근데 미국 애들은 건물을 토지하고 분리시켜서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그냥 토지에 종속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존재하냐면 이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각종 설비 있죠. 얘는 거래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 있죠. 이사 갈 때 두고 가요, 뛰어가요? 그러니까 걔는 거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부동산이 아니라 걔는 동산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양반이 단독주택에 정원수가 너무 좋아 보여서 시세보다 한 1억 정도 더 주고 샀어요. 근데 입주하려고 딱 가봤더니 전 주인이 정원수 다 뽑아갔어요. 자기는 주택을 판 거지 정원수를 판 게 아니라는 논리예요. 그러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발생할 수 있죠. 그거를 누가 사전에 알아서 중개업자가 알아서 그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한 2번 정도 인용을 했는데 이게 매년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요즘 패턴이 뭐냐면 27회까지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안 낸 것도 건드려요. 기존에 하도 내던 데서 많이 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원래 이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게 분리된 동산이에요. 그죠? 근데 얘가 이동해서 부동산에 부착이 되거나 뭐가 되면, 예, 연결이 되면 얘가 뭐로 바뀐다? 얘가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즉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아파트 단지 앞에 그 상가에 가면은 통상적으로 인테리어 가게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상품이 진열돼 있죠. 왜 욕조도 있고 샤워 부스도 있고 그죠? 뭐 변기 뭐 이런 것도 쭉 설치되어 있잖아요. 거기 인테리어 점포 앞에 놓여져 있는 욕조는 틀림없는 분리된 동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동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욕실 있죠. 욕실에 얘가 딱 부착이 되는 순간에 얘는 정착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집 매매할 때 욕조만 따로 거래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포함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얘네를 갖다가 우리가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필요성은 이제 좀 말씀드렸고, 먼저 부착되어 있는 애 있죠. 부착되어 있잖아요. 얘를 뭐 할 때? 제거할 때. 물리적인 손상이나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효용을 떨어뜨리면 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얘는 물리적인 손상을 주지 않고서는 욕조를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인터폰 같은 경우도 뒤에 당기면 예전 거는 선 자르면 바로 분리가 돼요. 근데 걔가 없으면 외부에서의 어떤 방문객이나 이런 거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다 뭐라고 본다?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뭐를 발생하거나 손상이 발생하거나 그 다음에 효용을 감소시키는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다 정착물로 간주하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얘의 성격이에요. 이동 가능성이 있어도 그렇죠? 특정한 용도나 목적에 맞게끔 얘가 만들어졌다면 얘도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열쇠 있죠? 집 열쇠는 어디에 맞추기 위해서 고안된 거예요? 여러분 집 자물쇠. 거기에만 맞게끔 고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물인 자물쇠가 정착물이면 종물인 열쇠도 정착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특정한 위치나 용도에 맞게끔 구축이 되어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도 정착물로 간주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응? 자, 세 번째 보면 얘를 설치한 의도예요. 자, 여러분들이 에어컨을 설치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설치한 에어컨은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럼 얘 이사 갈 때 뛰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본다? 얘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룸에 설치된 에어컨 있죠? 이거는 임대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룸 매매할 때 포함해서 거래하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간주하겠어요? 얘는 정착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설치했냐는 거예요. 대부분 임대자가 설치하면 뭐라고 봐요? 정착물로 보고 임차자가 설치한 거 이거는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가사정착물, 농업정착물, 거래정착물 얘기하는데 거래정착물은 다른 게 없어요.
이 학원도 진열대 설치해 있는 거예요. 거래하기 위해서. 약국에 가면은 약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대 설치해 놨죠. 근데 그거는 거래 편의를 설치한 거잖아요. 약국에 이전하면 가져간다, 두고 간다.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자 정착물은 뭐로 간주해요? 동산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동산. 그런 내용 정도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28페이지 가시는 거예요. 자, 28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분류라고 돼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처음 들으니까. 근데 옆에서 뭐 대답이 나오거나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그러면 갑자기 내가 좀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는 이해도가 충만해서 끄덕거리는 게 아니라 우연히 선생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눈이 마주쳤는데 차마 모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고개를 끄덕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다 처음은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처음 들어서 누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 부동산에 분류가 하면요. 이게 토지에 분류하고요. 건물에 분류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서만 나왔는데 요즘은 건물에 대한 것도 내요. 주택법에 기초한 용어도 내고. 그 얘기는 여기를 가지고 많이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른 쪽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즘 뭐 준주택까지도 출제하는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배우시죠? 공법에서. 그렇죠?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 공법의 엘모 선생님이 그래도 여기 계신 수강생분들이 충남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수준이 높고 실력도 뛰어나더라고 저한테 전화를 와서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 양반이 예전에 다른 학원에서 저하고 강의를 같이 해봐가지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생들 수준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최고라고 얘기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대를 갖고 온 거예요. 뭐든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잘해줄 거라고. 그렇죠?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지금 반응을 한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국계법상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를 크게 몇 개의 지역으로 구분을 해요. 여기가 이제 도시지역이 있고,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중에 도시지역은 다시 세분하면 뭐가 있어요? 요거를 바꿔서 한번 출제한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간 거예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출제를 할 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분류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에서 또 요거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도 가면은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전용 주거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를 종별로 다 구분을 해놨죠. 그러니까 종별에 따라 저층의 주택이 들어서느냐, 중층이 들어서느냐, 고층이 들어서느냐, 우리나라는 그거를 공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를 법으로 다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 안에서 또 내준 거예요. 출제를. 그러니까 요즘은 거기까지도 정리는 조금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부분을 공법에서 낼 만한 수준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론 정도에서 내는 거는 왜 그러냐면 수험생들 중에 1차만 응시하는 사람이 있고 동차를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1차를 보는 사람은 2차 과목을 안 듣죠. 그럼 걔네는 이게 어려운 거야.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문제씩 가끔 들어와요. 그 여러분들 지금 출발할 때는 원래는 수석을 노리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뜻대로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7월 달 되면 박한 양반하고 협의를 해요.
너희 원래 와서 왔을 때 들어올 때는 이게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가서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게 원래 한 2년은 걸리는 시험이래. 그러니까 올해 내가 한 1차를 대고 내년에 2차를 대면 무난하게 마무리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박한 양반도 노후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학원에 등록을 했을 때 그 양반은 벌써 주변에 전화 돌린 거야. 난 드디어 노후가 시작이 됐어. 와이프가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 하반기에 와이프가 자격증을 따면 내가 그 인간 면상에다가 사표를 던질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요 진짜라니까요. 표현은 안 해도 은근 기대해요. 성격 급하신 분은 한 7월 달부터 갑자기 와이프를 옆에 태우고 점포 알아보러 다닌다니까요. 이거 내가 본 거야 이거. 싫어하니까 싫어. 그리고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거 올해 안 되면 큰일 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렇죠. 여기서는 몇 개의 지목을 분류해요. 28개의 지목으로 분류해요. 그럼 거기 보면은 28개의 지목이 나와 있죠. 예. 근데 그 28개 지목 중에서 보시면 세 번째 정도에 보시면 이 국어라고 돼 있죠. 참고 국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유지라고 또 하나 있죠. 그거 두 개를 잘 써요. 자, 출제자들이 노리는 건 뭐냐면 제목을 봐도 뭔지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출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나온 것처럼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이나 목장용지나 이런 거는 대충 제목만 봐도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거를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뭐겠어요? 도랑 뭐 이런 거 얘기잖아요. 유지라는 건 저수지같이 이제 상시 물이 고여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 구별하시면 돼요. 가끔씩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가면은 29페이지에 부동산 이용 활동상의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다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자, 부동산 활동상의 분류를 가시면요.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부지가 있죠. 어느 게 제일 포괄적이라고 배웠어요? 얘네가 배열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일단 얘가 제일 포괄적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라는 얘기 이렇게. 그렇죠? 이 대지라는 거는요. 건축법상의 대지하고는 틀려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지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지목상에서 얘는 대로 표시되는 애요. 그렇죠? 건축법상의 대지는 종교용지든 무슨 용지든 간에 건축을 할 수 있으면 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상의 대지하고 여기 있는 지목상의 대를 구분하는 거는 실전에서 출제한 선례가 없어요. 그거는 선생들이 모의고사나 낼 때 쓸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정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적법상에 있을 때 이 대라는 거는 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얘보다 포괄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택지라는 거는 여기에다 뭐도 지을 수 있어요. 여기다 공장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얘도 표현을 해요. 택지에 대해서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 등의 목적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이 가능한 토지를 뭐라고 그러냐? 택지라고 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대부분 도시용 토지를 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얘하고 분류하는 거는 이 공장은 지목이 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지목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원래 지목의 부호를 표기할 때는 앞글자를 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얘가 뒷글자를 땄다는 얘기는 얘 말고 먼저 앞글자 딴 애가 있는 거죠. 그게 뒤로 간 거죠. 근데 얘네들은 전부 건축용지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부지의 요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용도의 바닥에, 그죠? 부지로 토지로 제공되고 있는 애를 뭐라 그런다? 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이렇게 건축 용지로도 쓸 수가 있고요.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라든가 철도 용지라든가 또는 수도 용지 있죠. 예, 이런 걸로도 활용이 가능한 토지가 바로 뭐다? 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얘는 포괄적인 용도에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포괄적인 애를 뭐라 그런다?
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얘는 건축 용도로만 제공되는 토지다 하면 틀리겠죠. 포괄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후보지가 있고 이행지라고 돼 있죠. 이쪽으로 와도 그 다 잘 보이시나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들어와서 얘는 하얀색인데 얘는 노란색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가 빈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출현 빈도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현해주는 좀 더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후보지라는 거는 얘는 용도 지역 간의 용도 전환 중인 토지고, 그죠? 이행지라는 것은 어디 안에서, 얘는 용도 지역 내란 얘기죠. 이게 지역 간에 전환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지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 전부 다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ING라고 그러죠. 진행 중이란 얘기예요. 완료가 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이거를 물어본 선례가 없어요. 출제한 적이. 이런 거는 그냥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토지의 용도 지역을 보면 택지가 있고 농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임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여기를 우리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뭐 공업지역, 전, 답, 가수원, 임지에 대한 거는 신탄님은 언어 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으로 표기가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기본서에는 수정이 안 됐으니까 그냥 신탄님만 해도 돼요. 그죠? 이거는 숯 생산하는 나무예요. 숯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 땔감용. 얘는 가구 만들 때 쓰는 나무 있죠? 그걸 조성하는 걸 용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여기 있는 농지하고 임지 있죠? 이 상태에서는 바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해요. 이 상태에서는 대지 조성공사를 하든가 형질 변경을 다 해야 돼요. 그런 상태의 토지를 비택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택지 지역에서 무슨 지역으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그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죠? 자, 근데 농지 지역이 있죠? 지역 내에 보면은 용도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죠? 근데 요 중에 밭이 논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 그러니까 얘는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 밭이 주거지역으로, 논이 상업지역,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 그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옛날 충남 연기군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로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하는 거는 무슨 토지라고 그래요? 그건 후보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출제한 선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쓸 수 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맥락에서 출제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근데 이거는 감정평가상 용어예요. 이게 전부 일본식 용어니까. 평가사들이 봤을 때는 현재 농지나 임지를 쓰고 있는데 얘가 택지 후보지로 지정이 되면 그만큼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의 가치는 현재보다는 미래의 변화를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상의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전체가.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행지 개념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필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핵지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이 학원에 모니터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를 기준으로 이쪽에 앉으면 좀 불리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상 불안한 거예요. 저기 뭔가를 적고 있는데 저거를 적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끝나고 이쪽으로 옮겨오시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는 지금 오붓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세종시에 여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번 봤어요. 쭉 해가지고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는 봤고 어제 노량진 수업하고 여기 이제 내려오는데 초행길이니까
이렇게 쭉 보니까 참 좋은 동네더군요. 그래. 여기서 외부로 빠져나가기도 아직은 쉽지 않고, 이 지역이 뭐 4월이면 입주가 된다면서요. 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여기가. 그러니까 처음 지나면 나아지겠죠, 뭐. 그래서. 지금 그래도 여기 학원이 생겨가지고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사실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근데 아마 여기 이제 가구 수가 채워지고 그러면요, 인원들이 갑자기 막 확 늘어나고 막 그럴 거예요. 특히 이제 아마 이쪽에서 부동산 쪽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붐이나 뭐 이런 게 조성이 되면 학생들이 늘어나는 게 기본적이에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영남이나 이쪽에 갑자기 부동산에 대한 붐이 좀 불면서 그쪽에 중개서 공부하겠다는 수강생들이 많이 늘어난 거야. 예전에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도권 이하로는 잘 안 내려갔는데 요즘 막 지방으로도 막 내려가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좋은 데는 그만큼 활성화가 많이 돼요. 이제 여러분들도 뭐 조만간 이거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바로 활용하실 건가요? 바로 오픈하시나요? 개업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일단 따고 보자. 따고 보자. 그렇군요. 그래요. 어쨌거나 따두면 나중에 활용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계획은 잘 수립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 적이 없이 무턱대고 창업하면 금전적인 손실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장 상황도 잘 보고, 그렇죠? 중개사 사무실도 입지가 중요해요. 네, 아무 데나 한다고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은 자격증 딴 다음에 해도 늦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지 딸 수 있는 거예요. 자, 필지하고 획지가 있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요 필자 있죠. 요거 여기 있는 획자 있잖아요. 이 획자는 글 획자예요. 자, 구분을 해주는데 여기 있는 필자는 이 세자라는 가느다란 붓으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얘는 말 그대로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쓰는 붓 있죠. 굵은 붓으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또 구획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세종 터미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터미널 이렇게 주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뭐 도로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땅이 한 사람 소유의 토지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 사람의 소유의 토지가 이렇게 같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각각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구분할 때 쓰는 개념이 필지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얇은 붓으로 이렇게 세분해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 있죠. 그래서 이 필지별로 우리는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기의 한 단위로 쓰는 게 바로 뭐다? 필지예요, 필지. 토지를 관리하게 한 개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터미널 주변에 이 땅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떨어져 갖고 이쪽에 있는 땅들은 터미널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시세 차이가 존재하죠. 그런데 그거를 여기 있는 요 땅과 요 땅의 차이가 얼마고 이 땅과 이 땅의 차이가 얼마고 해서 일일이 구분하는 거는 너무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사들은 얘들을 갖다가 묶어서 구분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 있는 요 일단의 토지 있죠. 얘 전체를 묶어서 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 앞에 있는 애들은 가격대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가령 예를 들어서 평당 한 2,500에서 3,000을 형성한다 그러면 얘네는 여기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수준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단의 토지의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평가사들이 만드는 개념이 뭐다? 획지라는 거예요, 획지. 그러니까 구분 기준에서는 얘가 좀 더 넓은 의미죠. 획지라는 게. 그래서 얘는 필지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토지 소유자의 뭐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다. 권리관계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등기의 한 단위로 쓰는 게 바로 뭐다? 필지예요, 필지. 그죠? 대신에 획지라는 것은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것은요, 이 토지와 토지 간의 격차,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표시하는 종합적인 지표를 가격 수준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간평을 처음 안 배우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요, 이게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지와 획지가 같을 때는 그냥 무슨 평가한다? 이거 개별 평가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원래 참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의 평가는요, 이게 원칙이에요.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물권 기준 원칙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약 한 3,600만 여기에 필지가 있어요. 무지장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필지별로 뭐가 틀리냐면 위치가 틀린 거예요. 위치가 틀리다는 얘기는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개별 평가가 원칙인 거예요.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4개의 필지가 하나의 공장 부지로 제공될 수도 있죠. 그럼 얘 따로따로 평가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일괄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도로가에 있는 한 필지의 땅인데 전면, 상가, 이면 주택으로 쓰면 용도가 다르죠. 그럼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간평을 하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원칙이니까. 그렇죠? 자,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이하고 건부지 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어느덧 1시간 됐어요. 그죠? 제가 원래 50분 수업하는데 저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였어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